네, 반갑습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살짝 많이요, 사실은 부담이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이성일 교수님이 부학회장으로 계시다고요. 오늘 참석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부득이 일정이 안 되셨다고 아쉽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고 저에게 잘해보라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2022년 8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평생교육 및 HRD를 했고요. 박사과정은 석사는 단국대에서 상담심리 전공을 했습니다. 2020년도 6월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제가 건강검진을 그동안 못했으니 해보자 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부인까지랑부터 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7월에 수술을 하고 8월부터 1차 항암을 하고요. 2023년 1월에 8번의 항암을 마치고 지금 3년에 머리를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의 인사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머리가 많이 길었군요. 였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한 2년 만에 뵀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 많이 길었다. 네, 그래서 제 연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 수료 과정이었고 하면서 이제 졸업 논문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요. 2023년도에 제가 또 일 중독이라서 아팠지만 또 센터를 2023년 항암이 끝나는 3월 24일 날 항암이 방사가 끝났는데요. 3월 10일 날 저희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작년에 생각해보니 이제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제가 2022년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암투병 과정을 블로그로 원자료로 남겼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포장을 해서 제가 회고를 하면 오염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힘들고 한 것들을 옆방에 코 고는 소리도 너무 불편하고 막 이랬거든요. 생활소음에 대한 불편감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담았고요. 저희 한우들끼리 했던 단톡방을 제가 또 정리를 해봤고요. 그때 이성혁 교수님하고 제가 2023년 1월에 NLP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제와 단톡방을 모았고요. 하면서 기계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카메라 한 대와 USB가 있죠. 노트북과 이것만 있으면 저희 검사가 가능한 건데요. 삼각대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고정돼서 떨림이 없어야 해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했고요.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행 연구를 2025년 12월 30일쯤에 저희가 평생교육학회 연구를 통해서 1차 선행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안국복 과정을 통한 경험학습 사례 연구에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성인학습 관점에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의 텍스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좀 힘들지만 수정후 재심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수정을 이번 주까지 수정을 하고요. 교수님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부터 제가 검사했던 AI 바이브럴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전적 서사와 심리생리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한 유방암 생존자의 변형학습 메커니즘을 했고요.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는 마음챙김, NLP 그리고 동역학 관련해서 하는 거를 제 연구를 확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구 개요미 요약을 보시면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 관계망이 마음챙김과 NLP 개입을 통해 어떻게 재조직화되는지 그 동역학적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발표를 들으면서 내 연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분을 그리고 근거를 계속 찾을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법론은요, 제가 1년간의 자문화 기술지와 바이브라 이미지를 이용한 시계열 생체 신호 분석을 융합해 보았습니다. 지금 요거는 사실은 우리 이사님께서 새로운 논문으로 나중에 학자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준비를 어느 정도는 되어서 1차 논문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지금 PPT는 슬라이드는 구성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초기 혼돈 단계에 극심한 엔트로피티가 제가 이제 뇌피로도가 마이너스 7.21 데이터가 나왔고요. 마음 챙김으로 안정화가 되고 NLP가 개입되는 때 뇌피로도 지수가 0.37로 비선형적 급반등을 이루는 치유적 변곡점을 포착되었습니다. 경험의 실존적 본질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의학에서 암은 만성적 생리질환으로 재편되었으나 개인의 암 진단은 여전히 실존적 파국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요양병원의 100개의 침상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요? 그 침상이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기적 파열, 암은 생물학적 변이를 넘어 평생 구축해온 삶의 구조와 의미인 존재론적 기반을 일거에 해체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난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나 왜 이럴지 왜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사회적 성취 장점에 있는 여성암 생존자들에게 질병은 정체성 위협과 통제 불능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단순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상회하여 통증, 수면장애, 뇌기능 저하 등 복합적인 신체화 증상으로 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타모키펜을 5년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이게 그 갱년기 증상을 증가시키는데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거는 다른 거는 없는데요. 수면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1시간, 2시간 자고 이제 그러고 나면 다음날 피곤하니까 좀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굉장히 지속되고, 왜냐면 치료 과정에서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말기암 저는 아니었습니다. 2기 A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특히 유방암은. 그런데 항암을 하면서의 부작용으로 온 몸에 이 건강한 세포도 죽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감이라고 저는 누구에겐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신체적 통증 이거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전체적인 불편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기능 제어의 상실, 이게 또 당연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자기 조직화 능력의 거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제 영역에 있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였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서 제가 진로 전환을 전공 변화를 하면서 이제 논문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성취 지향적인 저에게 자기 조직화 능력의 거세는 굉장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생리학적 셧다운 상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생명 시스템 전체 기능 상태의 제어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치유의 재정의를 했을 때 암 치유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파괴된 삶의 서사를 재구성하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총체적인 재조직화로서의 치유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는 정책 지표의 한계. 그래서 기존 치유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전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개입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대에서는 경기도 관련해서 이쪽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 프로그램이 전후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변곡점 균형 실패에서 따라서 혼돈에서 질서로 비선형적 상전이가 일어나는 치유적 변곡점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별로 어떻게 되는지. 통합 방법론의 부재. 그래서 내담자의 언어. 나 괜찮아. 우리 상담가 그러잖아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적절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로 방어하시는 분들 또는 다문화 또는 약간 나이가 어린 대상자들이 자기 표현 능력이 없을 때 검사, 양적연구와 함께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림 검사, 저희가 무의식적인 그림 검사도 했을 때 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용과 전환의 통합, 그래서 교란된 시스템을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수용과 능동적 인지 전환의 단계적 통합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요, 제가 사실 이 영역을 막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깊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연구하는 만큼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시스템의 안전판으로서의 엔트로피를 하향 안정화하는 필수 선행 공정이라고 보았습니다. NLP는 능동적 의미의 재구성을 위한 인지적 엔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 및 가설을 4가지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설 1은 초기 혼돈 시기에는 신경생리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극대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은 시스템 붕괴를 막고 에너지를 안정화할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NLP 전환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급상승과 비선형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가설 4번째는 사회적 실천은 시스템의 항상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전제로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복잡계 동역학적 관점의 치유. 인간의 심신관계망은 심리, 정서, 신체 반응이 상호 의존적 피드백 루프로 연결된 고도의 복잡계라고 봅니다. 위기 시스템은 평형을 잃어 무질서한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혼돈 상태로 진입하고 이때의 치유는 선형적 회복이 아닌 임계점을 넘어 새로운 질서로 도약하는 비선형 동역학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챙기 기반 정서 수용을 살펴보니 긍정적 정신건강 달성을 위해 자기 지식과 내면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주의 자각을 통해 부정적 정서와 신체 고통을 판단 없이 간주하게 함으로써 신경계의 과도한 각성을 진정시켜주는 생물학적 냉각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NLP 기반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살펴보면 NLP는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인지적 엔진이라고 보았습니다. 메타 모델, 혼돈 서사를 해체하고요. 탐구 서사로서 내담자가 스스로 재명명하게 됩니다. 에너지의 효율성에서 보면 뇌의 정보 처리 부하를 감소하게 됩니다. 신경 가소성과 인지적 리프레밍. 그래서 NLP의 인지적 전환은 뇌과학적 신경 가소성 원리에 기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라 큰 틀만 시간 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의 에너지의 동역학적 원리. 그래서 인간의 생명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보존하는 것들이 마음챙김을 통해 누수를 받고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에너지의 전환, NLP를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새로운 질서, 창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사회적 실천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외부와 순환시키면서 개방계적 항상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2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1분 촬영을 하게 됩니다. 1분 촬영을 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2가지가 나왔고요. 이 업체에서 이번에 15페이지짜리로 확장을 시켰더라고요. 15페이지짜리는 아직 그 분량상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로 나오고 이거를 엑셀 파일로 바로 호환은 안 되고 PDF 파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성혁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시아 기술이면 조금 믿을만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그 다함께 돌봄센터 친구들 35명을 촬영을 했습니다. 마음챙김 관련해서 자기 보고식 결과와 검사와 함께 요거를 했을 때
개인 분석이 잘 나오고, 그리고 35명을 네 군집, 4-5개의 군집으로 분류를 해서 특성별로 해주는 것까지 지금 확장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마일을 했잖아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머리는 길었잖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삭발을 머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인쇄되는 거에 저는 보여드리는 건 상관없었는데 그것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됐습니다. 암 환자들이 보면 암밍아웃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4년에 암 치료를 하고 재발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암밍아웃을 못한 분들이 많고요. 저는 좀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블로그에 저의 왜냐면 제가 병원에 가서도 첫 번째 되게 대학병원에서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암을 내가 알게 되었는지를 제가 계속 제 기억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암일지도 몰라. 아니야. 그렇게 쉽게 아니야. 암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확률에서 나쁜 확률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역시나 대학병원에 가서 딱 첫 진료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블로그에 담아서 저에게 안부를 묻는 분들께 그거를 링크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했고요. 저희 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었던 한우들도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만나는 분들도 있고 안 만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쓸 수 없어서 지금 연구는 제 개인 사례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자의 역할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저희는. 자, 우리 한국상담학회 부학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학회장님도 옆에서 뵙고 너무 이 자리에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2급을 2015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의 치유자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시기가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고 저는 성취 지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산지향적이고 그런데 저한테 이런 상황이 저는 수용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생체 신호 측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측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논문을 쓰면 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찍지 못했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초심이 있고 중간중간 항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항암을 빨간 약을 했습니다. A씨라는 약자인데요. 정말 A씨 욕이 나올 정도로 구토가 그래서 배멀미가 한 3개월 지속되었다고 입덧이 심한 분들이 아시죠? 그게 3개월 되었고요. 3개월 지나니까 도색탁살이라고 티를 했는데 사해기를 했습니다. 걔는 밤 11시만 되면 저에게 열감통을 주었습니다. 낮 시간엔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약성 진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고 나서 진통은 사라지지만 열감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4시간 저에게 수면에 장애를 또 시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통잠을 자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제가 애써서 촬영을 하려고 하지만 점점 환자로서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는 횟수가 점점 중간중간 띄엄띄엄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암 생존자의 심신치유 가정에 대한 융합적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단일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확장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 방법은 제가 융합적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자 1인을 미시적 치유 실험실로 상정하여 계획과 반응 사이의 인과적 맥락을 초단위 10개월 데이터로 정밀하게 추적하였습니다. 분석적 자문화 기술지 해서요. 연구자 개인이 겪은 고통의 서사를 단순한 자기 고백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로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분석적 성찰성은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겪은 경험을 사회과학적 이론을 연결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 카페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용인 흥덕지구에서 강교까지 걸어서 8,000보 왕복을 하면 8,500보인데 그때 저희 환자들의 목표가 10,000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NLP를 시작을 하면서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21일을 해봐라. 그럴 때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논문 쓰고 싶은 치료 후반기라서 욕구가 있어서 소논문을 봐야 되는 걸 하루 과제를 할까? 아니면 10,000보 걷기 이거를 할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재점검을 하고요. 나의 지금의 역할은 뭐지? 나는 암 환자야. 그럼 나는 치료를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0보 걷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1월까지 10,000보 걷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병원이랑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의 별명은 뭐였을까요? 인간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한 공간을 구석구석 움직이면서 10,000보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눈도 오고 귀도 오고 막 이럴 때는 그리고 항암을 하고 나서도 제가 계속 10,000보 걷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 채울 수밖에 없어서 저 나름의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석구석을 삐고 이렇게 했더니 간호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뭔데요? 인간 로봇 청소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담았고요. 분석 기법은 동적 수령 분석이 있습니다. 이 파트가 지금 아마 인쇄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적 내러티브와 양적 시계열 데이터를 동일 시간축 상에서 정밀하게 병치하는 기법으로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수치의 동기화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비접촉식 생체 신호 모니터링입니다. 이 기계가 도구가 쓴 것들이 공항에서 공항에서 테러리스트를 검진하는 것들도 이렇게 도쿄 올림픽에서도 사례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인지 SBS에서 인간과 AI의 대결이라는 프로젝트를 신년 특집으로 했습니다. 그때 AI와 박세리와의 대결, AI와 프로파일러 권용일 선생님과의 대결을 해서 가상으로 공항 폭파범의 역할을 하나 주고요. 그거를 찾아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 인물을 찾아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와 같은 도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의 장점은 비접촉식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수집은 저는 질적 양적 데이터를 이렇게 했고요. 자, 서사 분절을 제가 분석 절차는 서사 분절, 시계열 동기와 패턴 수렴 분석을 했고 통합 해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파국과 엔트로피 극대화, 저는 회색빛 폐허가 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띵 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촉진을 보고 다시 촬영을 해서 영상이 안 좋다 그래서 11시 반에 진료를 보고 2차 진료를 2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암일 것 같습니다 라고를 촉진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셀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거기서는 무덤덤했는데 나오는데 머릿속이 회색 도시라는 우리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탁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못 찾고 삐삐삐삐 거리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양적 데이터를 또 요 바이브라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취합하게 됩니다. 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7.58 포인트의 급상승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초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적 메커니즘, 트라우마, 울프를 탈출하게 됩니다. 1단계 결과 해석은 기능 제어의 붕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 정서적 수용과 안정화 시기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불안, 억울함. 근데
어떤 암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나타나니까 또 전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적절하게 잘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적 전환과 치유적 변곡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인지 생리 동기화 과정에서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은 피험자의 서사적 전환, 절망에서 탐구 상태의 시점과 에너지 지표의 반등 시점이 시간적으로 정확히 동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라는 가설을 신경생리학적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성과 과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통합과 향상성 회복해서요. 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측정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F6, F5, E 해서 레피로 지수, 감정 변이도, 에너지, 효율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 과정의 4단계 모델로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혼돈의 셧다운 상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NLP의 인지적 전환 시점의 내피로 지수가 0.37로 반등하는 치유적 변곡점을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 실천이 시스템의 항상성을 고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면 역시나 자문화 기술지의 심층적 깊이와 바이브라 이미지의 객관적 엄밀성을 통합할 수 있었고 기존 상담 연구의 기업 왜곡과 주관적 편향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모델링 기술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러다임의 확장 부분에서는 치유를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복잡계 시스템의 비선형적 재조직화 과정으로 정의하여 이론적 지평을 확장해 보고자 했습니다. 생리학적 보상 규명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 인지적 리프레이밍 내의 계산적 비용을 줄여 생리적 활력을 견인함으로써 실증하고자 했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 정밀 상담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활용해서요, 주체적 치유 역량 강화,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리적 안정화 수치를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상담 효과를 자기 이해나 자기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 역시나 곧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리프레이밍 노력이 실제 뇌의 효율을 높인다는 데이터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내담자는 수동적인 환자에서 능동적 치유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연료로 창발하는 생명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연구는 유방암이라는 거대한 실질적 파극이 마음챙김의 수용과 NLP의 인지 전환이라는 융합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생명 질서로 재조직화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고통을 연료로 삼아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창발해내는 비선형적 승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은 심리케어센터 컴프길 대표이신 이상현 대표님께서 나와서 일러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곤자 이상현입니다. 전 매일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플루언서를 제가 직접 보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영광이라서 우리 차승희 학회장님이 제가 인스타에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고 있는데 인도에 갔다 오신 분도 다 보셔서 그래서 사인 받고 싶었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은숙 발표자님의 연구 자료를 한 명의 독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정말 흥미있고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도 그 10년 동안 이제 대장암 때문에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2번 하시고 항암치도 바르시고 해서 올해 10월에 이제 완치 판정을 좀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마음챙김과 NLP 그리고 싱글 사운드 테라피를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가 발표자님의 연구를 접하면서 좀 어느 누구보다도 좀 그 주제의식과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발표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을 정리하기보다는 연구가 이런 확장 지점을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의의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치유를 회복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재개념화했다는 게 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음챙김과 NLP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마음챙김과 NLP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슬라이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마음챙김도 좋고 NLP도 좋다가 아니고 이 둘 사이에서의 단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음챙김은 먼저 정서적 안정과 주의 조절의 기반을 만들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개입이 작동할 수 있는 심리적 여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NLP는 경직된 신념과 부정적 해석을 완화하면서 통제 가능한 요인을 구분하고 구체적 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인지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치유적 변곡점은 단순히 건강이 좋아졌다가 아니고 정서적 안정이 전환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서 NLP의 인지적 재구조화가 기능적인 방향을 바꾸는 순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거는 그럼 마음챙김하고 NLP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선행 연구에서 보면 마음챙김과 NLP의 관계적 요인에 대해서 NLP가 가지고 있는 비판단적인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NLP의 이론적 토대 중 하나가 게슈탈트 이론인데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비판단적 수용의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치료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마음챙김의 알아차림이라는 핵심 개념과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음챙김과 NLP를 접목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각 기반 개입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싱잉볼입니다. 바이브럴 이미지 카메라가 실제로 이제 사람의 이제 미세한 진동을 가지고 이제 찍어서 결과치를 내는 건데 싱잉볼의 이제 기제도 치유 기제도 소리와 진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이 연구가 제시하는 통합 모델은 인지 이전 단계에서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작용하는 신체 감각 기반 개입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음챙김 NLP 이전 단계에서의 싱잉볼 소리와 진동은 정서 인지 과정이 흩어지지 않고 신체적 안정감과 몰입 상태로 연결해주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과 NLP 개입 직후에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를 통해서 이 메커니즘의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 그리고 자기 통찰의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싱잉볼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영상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이 셋 모두 명상적 요소라는 공통 요인에서 단계적 상호 보완적 작동 메커니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치유적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나는 조건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전환은 무엇으로 촉발되는가? 그럼 이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연구는 치유적 변곡점을 서사와 생리지표의 시계열상 일치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치가 곧바로 단독 원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여러 안정 요인이 누적된 상태에서 촉발된 임계 사건인지까지 한 단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관점에서 항상성 회복 경향이나 피험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생체 치유와 관련한 의료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 검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치유 다 치수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완치될 것 같네요.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 나오실 때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오시고 실제로 그 다음 검진에서 또 수치가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유적 변곡점과 관련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동적 수련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이 암 생존자의 치유가 이 선형적이 아니고 비선형적 도약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적 내러티브와 양적 시계열 데이터를 같은 시간축에서 병치해서 언제가 핵심인 전환을 설명하는 것이죠. 저도 한 명의 독자로서 논문을 읽으면서 질적 서사와 양적 데이터가 모두 서술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사건에서 양적 데이터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즉각적인 변화였는지, 또 지연이 있었는지 많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논문의 서술을 참고해서 만든 표이고요. 뭔가 연구자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면 보다 이해가 훨씬 쉽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통합 시계열 그래프는 논문이 이미 세운 시간축 논리를 시각적인 증거로 강화하는 확장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점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통합 시계열 그래프의 이점은 4가지지만 핵심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시점 확인의 정밀화고요. 서사 장면과 지표 변화가 즉각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연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변화폭의 직관화입니다. 각 단계에서 상승 하강폭과 기울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화량과 변화 속도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전환 형태의 구분입니다. 급격한 반등인지 또는 점진적인 회복인지 한순간의 점인지 일정 기간에 걸친 구간인지가 즉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계열 통합 그래프는 해석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논문의 핵심 주장인 시간 정합성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상 적용으로 넘어가서 가장 실천적인 질문이 남는데요. 적기 개입의 그 적기는 언제인가입니다. 연구는 치유적 변곡점이 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시작한 찰나, 그 찰나의 발생이기 때문에 그때 도전적인 NLP의 인지 재구조화 기법을 투입하는 적기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필요하다가 아니고 임상적으로 그 찰나를 어떻게 정의할까입니다. 전환 이전인지, 전환 순간인지, 전환 직후인지 정리되어야 좀 실제적인 프로토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기가 전환을 촉발하는 시점인지, 그리고 전환 이유를 강화하는 시점인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그 개입 설계가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통합 시계열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찰나를 그 점이 아니라 적기의 시간차으로 설정할 근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치유를 회복이 아니라 전환 사건과 변곡점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사 단계와 생리 지표를 시간축 병치로 연결해서 동기화 논리를 제시한 방법론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임상 확장 방향은 3가지인데요. 마음 챙김과 NLP 개입 방법을 단계별 목표와 기법 시점으로 구체화하는 것. 두 번째, 통합 시계열 그래프로 확실하게 가시화하는 것이고, 셋째, 적기 개입 기준을 시간창, 투입 조건, 운영 규칙으로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제시된 결론을 넘어서 임상과 연구가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것 같고요. 저희 토론은 그 확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